아버님 실업자잖아요. 개념 없이 막말하는 며느리. 지은아, 말 좀 가려서 해. 아니, 사실이잖아요. 실업자신데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래, 이제 나도 너한테 배울 때가 됐구나. 부모님을 돈으로 평가하던 서진과 은지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도연이 잃었던 자존심과 가족을 되찾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어느새 60을 훌쩍 넘긴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출근할 곳은 없지만 그래도 옷만큼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는 게 도연의 철학이었습니다. 남자에게 자존심이란 건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아내 이정숙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뒷모습은 언제 봐도 든든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좀 더 자도 되는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3달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뒤로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쓰러움과 염려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자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더라고. 그것보다 오늘 서진이가 온다고 했죠? 네, 점심때쯤 온대요. 은지도 같이 온다고 하고. 서진은 도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34세 나이에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고 예쁜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서진은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들이 대신 이뤄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으니까요. 비록 결혼 후에 예전만큼 자주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도연은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에게는 도서관에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향하는 곳은 동네 뒷산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 도연의 일과였습니다. 공원에는 도연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없이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들의 임시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이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도연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보다 3살 많은 65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저녁에 한 잔 어때? 그러지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전화를 끊고 도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일했던 자신이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은퇴하기엔 이른 나이였고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도 아닌데 왜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냉정했습니다. 고연봉자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도연을 포함한 50대 이상 직원들이 대거 정리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한동안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차마 가족들 앞에서 실직자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자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서진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서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며느리 최은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서진아. 은지도 왔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고개만 까닥했을 뿐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다 식탁에 차렸고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은 어떠세요? 회사에서 휴직하셨다고 하셨죠? 도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서진아.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식탁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이 직접 아들에게 말하는 걸 듣자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은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은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 실업자시잖아요. 퇴직금은 받으셨어요? 그걸로 뭘 하실 계획이신데요?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실업자라는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고 서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뭐가 어때서요?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은지의 말투에는 비난과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배가 안 좋네. 먼저 방에 들어가 있을게.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처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진과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좀 그랬어. 아버지 기분 상하시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부모님 편만 들어요? 우리도 살아야죠. 앞으로 부모님 생활비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래도 말은 조심해야지. 현실을 직시해야죠. 아버님이 이제 돈을 못 버시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돈으로만 평가되는 것인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진 부부는 일찍 자리를 떴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은지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셨잖아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정숙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친구 만수를 만나 술이라도 한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곱씹기엔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약속대로 친구 이만수를 만났습니다.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예전에 도연이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곳이 편했습니다. 화려한 술집보다는 소박한 포장마차가 지금의 처지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벌써 와서 소주 한 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만수가 잔을 건넸습니다. 자, 일단 한 잔하고 시작하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도연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지금의 심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안주를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제 서진이가 왔었어. 은지도 같이. 그래. 오랜만에 아들 얼굴 봤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만수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실업자라고 부르며 차갑게 대했던 일, 서진이 아내 편을 들며 자신을 외면했던 일,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돈 있으면 어른이고 돈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지. 세상이 각박해진 거야. 나도 이해는 해. 은지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나도 이제 늙었고 돈도 못 벌고. 그런데 말이야, 만수야.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더라고. 만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너 아직 시골에 땅 있지? 응,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 그것도 이제 별 가치는 없지만. 그 땅 명의가 누구야? 원래는 내 명의였는데 서진이가 몇 달 전에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하더라고. 증여세 아끼려면
그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 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너 정신 차려. 그거 위험한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땅 명의를 함부로 넘기면 안 돼. 그게 너한테 남은 마지막 재산 아냐? 그래도 서진이가 설마 그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너 며느리 성격 봤잖아. 그 여자가 그 땅을 그냥 놔둘 것 같아? 언젠가는 처분하자고 할 거야. 그때 가서 너는 할 말이 있겠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수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자신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서진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도연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제 며느리의 태도를 떠올리니 만수의 말이 허황된 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아, 내 말 잘 들어. 그 땅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그걸 잃으면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심지어 내 자신한테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미 명의를 넘겼는데. 확인이라도 해봐. 등기부등본 떼서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에게는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향한 곳은 등기소였습니다. 도연은 땅 주소를 적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는 분명히 아들 박서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땅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왜 그래요? 도연은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것 좀 봐요. 우리 땅이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정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진이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서진이가 왜 그런 짓을. 아마 집 살 때 자금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 거겠죠. 어쨌든 우리 땅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건 확실해요. 정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부모 몰래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이제 어떡해요? 서진이한테 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땅,
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소중하게 간직해온 땅이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다니. 게다가 그 일을 저지른 게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는 도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애들은 부모고 뭐고 없어. 오직 돈밖에 몰라. 만수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정말 모르겠어.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한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야. 그래도 들어볼래? 말해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야. 땅 명의는 이미 서진이한테 넘어갔지? 그리고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고, 그럼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남은 대출금을 일부러 연체시키는 거야. 그럼 책임은 명의자인 서진이한테 가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렇거든. 그럼 서진이가 곤란해지겠지. 그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거야.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먼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서진이지, 너 아니야. 부모 몰래 땅을 담보로 잡은 게 누군데. 도연아, 넌 너무 착해.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거야. 만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연은 착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지금은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도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버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도연은 갈등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수의 말대로 대출을 연체시키면 서진이 곤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무시당한 수치심, 모든 게 뒤섞여 도연을 괴롭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도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대출 내역을 확인했고 상환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서진이 그 땅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출 계좌로 입금하는 사람이 누구죠? 명의자이신 박서진 씨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대출금을 대신 갚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만 아시면 누구든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아직 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돈으로 서진의 대출금을 대신 갚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왜 서진이 빚을 당신이 갚는 거예요? 그 애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놔둬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도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달 100만 원씩 서진의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실수로 처리한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달째 되던 날, 도연은 갑자기 입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동이체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아니었기에 불가능했지만 도연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진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서진이 급할 때 부모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은행에 가서 서진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의 잔액 대부분을 인출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부모에게 준 권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연체가 된 거죠? 고객님,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해지한 적 없어요. 확인해 보니 지점 방문을 통해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본인 확인도 완료되었고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누가 자신을 사칭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한 걸까요? 서진은 급히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2달 동안 누군가 서진 대신 대출금을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고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짓이라고. 서진은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서진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시고 자동이체까지 해지하셨잖아요. 그것도 제 동의 없이요. 내 동의? 그럼 너는 내 땅을 담보로 잡을 때 내 동의를 받았니?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아버지, 집 살 때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언제? 내가 죽고 나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자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진아, 아버지, 진정들 하세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저와 아버지 문제예요. 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 내가 부모 몰래 땅을 담보로 잡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무시한 게 문제야. 무시요? 전 아버지를 무시한 적 없어요. 없어? 그럼 은지가 나한테 실업자라고 말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아내 편을 들었어? 그게 무시가 아니고 뭐야? 서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서진은 아버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일했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지. 그런데 이제 내가 실직했다고 돈을 못 번다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니?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살기 바빴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고 앞으로 아이도 낳고 키워야 했습니다. 부모님까지 부양하기엔 버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제 처지도 이해해 주세요. 내 처지? 좋아, 이해해 줄게. 그럼 너도 내 처지를 이해해라. 나는 이제 연체자, 아버지를 둔 자식이 뭘 배우는지 보고 싶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땅 명의가 내 이름이지? 그럼 대출 책임도 내 거야. 내가 더 이상 갚아주지 않을 거야. 연체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 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출이 계속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담보로 잡힌 땅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선택해. 그 땅을 지키려면 대출을 갚아. 못 갚으면 잃는 거지. 간단하잖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이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셔. 이해해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절 망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너도 아버지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부모는 영원히 참고 베푸는 존재가 아니야. 정숙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아내 은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시아버지한테 양해를 구하고 땅을 쓰든지.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축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부부는 밤새 말다툼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족 간의 균열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계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 거절당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은지는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결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당신도 좀 도와줘. 제가 뭘 어떻게 도와요? 이건 당신네 집안 문제잖아요. 부부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사에게 실수로 잘못된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이야? 땅을 함부로 쓴 것, 아버지를 무시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에요. 도연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대출금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러다가 저 정말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야, 너는 몰라. 내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봤어. 돈을 벌 때는 의지하고 못 벌면 쓸모없다고 치부하지. 그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니? 아버지,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그럼 은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맞았습니다. 그날 서진은 아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아내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내가 효도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만 바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야. 이번 일로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 배웠어요, 아버지. 정말 배웠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배웠어. 진짜 교훈은 지금부터야. 서진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각종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압류 통지서, 경매 예정 안내문, 그리고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 대출금을 계속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땅은 남의 손으로 가겠지. 그리고 경매 금액으로 대출을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게 내 거고. 서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숙이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너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해. 부모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나도 이해해. 너도 살기 바쁘고 내 가정도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부모 몰래 땅을 담보로 잡다니 그게 말이 되니?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은지는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보여주자 은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안 도와주시겠대. 미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당신 신용등급 떨어지면 우리 집 대출도 문제 생기잖아요.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 은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 차라리 이혼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서진은 아내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은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네 가족 문제 때문에 제 인생까지 끌려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은지야, 진정해.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이 어딨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릴 망치려고 작정했는데.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심지어 회사에서의 위치까지. 서진은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온 걸까? 돈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을까? 부모님을 무시한 게 화근이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한편 부모님 집에서는 도연과 정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서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던데.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안 가르치면 평생 못 배워요. 서진이는 이번 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워야 해요. 그게 뭔데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요. 특히 부모를 말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매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정했지만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 선배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까지 알아봤지만 이미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고 거래처와의 미팅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서진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다가 인사평가에 영향 갈 거야.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개인 일은 개인 일이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야. 정신 좀 차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은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서진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사실상 별거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친정 가는 거예요. 잠깐만, 은지야. 지금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저까지 망해요. 전 제 인생 지켜야 해요. 은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줘.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방법도 없으면서. 당신 아버지는 끝까지 안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포기해요. 은지는 팔을 뿌리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서진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아내까지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매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법원 경매장에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 중개인들, 그리고 호기심에 온 사람들까지. 서진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 진행자가 땅의 정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위치, 면적, 감정가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금액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버지 도연의 친구 이만수였습니다.
만수가 땅을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이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미리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경매가 끝나고 서진은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수 아저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땅을 샀을 뿐이야. 투자 목적이지. 아버지가 시키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셔. 내가 알아서 한 일이야. 하지만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하필 이 땅을 낙찰받았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와 짜고 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진은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자 도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만수 아저씨가 땅을 샀어요. 이게 아버지 계획이었죠? 도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수한테 부탁했어. 경매에 나가서 땅을 사달라고.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가르쳐 주려고. 뭘 가르치려고요?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가르침이에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야.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너는 너무 오랫동안 물질만 쫓아 살았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 그래서 부모도 무시하고 사람의 가치도 모르고 살았어. 이번 일로 내가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서진은 울분이 터졌습니다.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진짜 교훈은 지금부터야. 더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절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 순간 정숙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서진아,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왜 맨날 아버지 편만 들어요? 저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만이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도 아내가 없었고 친구들에게 갈 면목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냥 차 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트를 눕히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박 과장, 내일 오전에 인사팀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서진은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징계 통보일 것이라고.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회사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사에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진을 맞았습니다. 박 과장 앉아요. 최근 실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용 조회를 해보니 연체 기록도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요. 박 과장, 휴직 처리하는 게 어때요?
한 석 달 쉬면서 개인 문제 정리하고 그건 사실상 권고 휴직이었습니다. 거절하면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하겠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땅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회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서진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다시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 앞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모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진은 씁쓸했습니다. 정숙이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거기서 뭐해?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숙이 달려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제 다 잃었어. 땅도, 은지도, 회사도. 정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서진은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회사에서 휴직 처리된 일, 은지가 친정으로 간 일,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도연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서진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토지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 경매로 넘어간 땅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만수가 경매로 땅을 산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임시 조치였어. 만수는 내 부탁으로 그 땅을 지켜준 거야. 진짜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그럼 이게 만수가 다시 나한테 땅을 넘겨줬어. 원래 가격 그대로. 이제 이 땅은 다시 우리 명의야.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땅을 잃게 만들고 경매까지 진행시키고 결국 다시 되찾은 것까지 모두 도연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한테 교훈을 주려고. 내가 진짜 바닥을 경험해야만 뭔가 깨닫는다고 생각했어.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시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땅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세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섭게 안 하면 너는 못 배워. 말로만 타일러서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줘.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자식을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번 일로 너는 많은 걸 잃었어. 아내도 떠났고 회사에서도 밀려났지.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너무 오랫동안 겉만 보고 살았어. 좋은 회사, 예쁜 아내, 안정적인 생활. 그게 다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중요한 게 뭔데요? 도연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이고 관계야. 너는 부모를 돈으로 평가했어. 나한테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무시했지. 은지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도 너를 돈으로 평가했어. 내가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떠났잖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자신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진아,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야.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거야. 도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내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 내가 아니라 내 명의로. 그리고 앞으로도 함부로 넘기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해. 맨바닥부터. 회사는 휴직 상태고 아내는 떠났지. 이게 기회야.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요? 그래.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울 기회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게 뭔지 깨달을 기회지. 정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자. 은지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은지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내가 변하면 은지도 다시 생각할 거야.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을 한 거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부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느꼈던 것들,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의 허탈함, 가족에게 무시당했을 때의 아픔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아버지를 그냥 부모라는 역할로만 봤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며칠 후 서진은 은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한 끝에 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해요? 은지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변했어. 정말로.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한 번만 만나요.
서진은 은지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변하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돈도 없고 회사도 휴직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진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은지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회사도 복직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요? 우리 관계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게 없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 은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어떻게 믿어요? 시간을 줘. 내가 증명할게. 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게 희망적이었습니다. 서진은 카페를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은지 만났니? 네, 아버지. 만났어요. 어땠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서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도연도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자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서진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했고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구직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작은 회사들도 알아봤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접 당일 서진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나섰습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버지, 떨려요. 이렇게 면접 보는 게 얼마만인지. 그래도 괜찮아. 진심을 보여주면 돼. 서진은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 앞에 앉아 자신의 경험과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과장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점도 인정했고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면접관들은 서진의 진솔함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서진은 기뻐서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합격했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서진아. 정말 잘했어. 도연도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진은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급은 대리로 내려갔고 연봉도 전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선배들에게 배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서진의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박 대리, 대기업 출신인데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배울 게 많아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도 남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먼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 서진을 보며 도연은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은지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부담스러울까봐 문자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부분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그 짧은 답장조차 서진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조금씩 알렸습니다.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부모님과 화해했다는 것,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는 것까지. 어느 날 은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야? 네. 잘 지내요? 응, 나 요즘 잘 지내. 새 회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구나.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 은지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만나고 싶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은지가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만날 장소도 고민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은지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은지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많이 힘들었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은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두려웠습니다. 부모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렸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 정말 많이 변했어. 아버지 덕분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그래요? 응. 나는 너무 오랫동안 돈만 쫓아 살았어. 부모님도 너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돈으로 평가했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 은지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나도 인정할게. 너도 나랑 똑같았어.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나한테 실망한 것도 다 그 때문이잖아.
은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시아버지를 경제적 가치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서로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서. 하지만 당신 지금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시 일하고 있고 조금씩 모아가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 은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은지야, 아버지한테 가서 사과하자. 우리 둘 다 진심으로. 네. 그래야죠. 다음 날 서진과 은지는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도연과 정숙은 며느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은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정숙이 급히 은지를 일으켰습니다. 은지야, 일어나.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은지는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어나거라, 은지야. 도연이 은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구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 아버님.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진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은지야. 너희 둘 다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도연은 옆방으로 가더니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땅 명의를 다시 너희한테 넘기려고 해. 서진과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그건. 도연은 손을 들어 서진을 제지했습니다. 들어봐. 이번엔 조건이 있어. 이 땅은 함부로 쓰지 마.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부모한테 먼저 상의해. 그리고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마. 알겠지? 서진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러앉은 가족 식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연은 흐뭇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가족을 구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박도연의 가족이었습니다. 서진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최근에는 작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서진은 만족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은지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정숙을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도연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을 대했습니다. 도연은 며느리의 변화가 기특했습니다. 은지야, 요즘 많이 밝아졌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버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도연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친구 만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다. 그래. 아마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서진이랑 은지 많이 변했더라. 내 계획이 성공한 거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 자식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게 맞나 싶더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된 거잖아. 서진이가 정신 차렸으니까.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만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친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도연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서진과 은지는 부모님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서진이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고 싶어요.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여행 안 가봤잖아요. 정숙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서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가요. 결국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깨끗한 펜션을 빌려 이틀을 보냈습니다. 함께 밥을 해먹고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밤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이렇게 가족여행 가고 싶었어요. 서진의 말에 도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해해요. 아버지가 우리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은지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네요.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별빛 아래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진심으로 하나 되는 순간 말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도연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뭔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낸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동네에서 작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마침 근처 카페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잠시 도연을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나이 상관없어요. 성실하게 일해주시면 돼요. 도연은 그렇게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도연은 만족했습니다. 오랜만에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한 도연을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르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저희 카페의 자랑이에요. 어느 날 서진이 회사 일로 근처에 왔다가 아버지가 일하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뭉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나이를 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